전라남도 남해 끝자락, 무태서 배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작은 섬이 있었다. 섬의 이름은 덕도였다. 가구 수라고 해봐야 12채. 주민 수는 30명이 채 되지 않는 곳. 젊은이들은 오래전에 다 떠나고 이제는 흰머리 노인들만이 파도 소리와 함께 늙어가는 섬이었다. 박태수는 그 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74살. 허리는 새우처럼 굽었고 오른손 검지는 오래전 그물에 쓸려 마디 하나가 없었다. 얼굴에는 바닷바람이 새긴 주름이 깊었고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배도 없고 나갈 힘도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시간은 나이를 먹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마루에 나와 어둠 속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멀고 낮고 규칙적인 소리. 태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민준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이름이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더욱 철저히 삼켜야 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새벽 혼자 마루에 앉아 있을 때 태수는 그 이름을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내 조용히 굴려보았다. 박민준. 태수가 자기 손으로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었다. 그 아들의 나이를 태수는 매년 챙겼다. 민준이 태어난 해가 1981년이었으니 올해로 44이 되었을 것이었다. 44. 태수가 한창 바다에서 허리 꺾고 일하던 나이였다. 아들도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태수는 그 생각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언제나 강제로 끊었다. 이어지는 것들은 모두 어둠이었다. 아내 이순덕은 남편이 새벽마다 마루에 나와 바다를 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이루는 것인가 싶어 걱정했고 나중에는 늙은이의 습관이려니 했다. 그러나 어쩌다 새벽에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남편의 옆모습을 보게 될 때 순덕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남편의 눈빛이 단순한 잠 못 드는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 아니, 기다리면서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복잡하고 모순된 눈빛이었다. 순덕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순덕이 배운 것이 있다면 남편에게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어떤 날은 무덤처럼 말이 없었고 어떤 날은 술을 마시고 혼자 대청마루에서 중얼거렸는데 그 중얼거림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끝이 났다. 내가 잘못했어. 그게 전부였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 잘못했는지 순덕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나올 때의 남편의 얼굴을 순덕은 잊을 수가 없었다. 보통 사람이 잘못을 후회할 때의 얼굴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버린 것처럼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순덕은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여 그냥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새벽 4시였다. 태수는 마루에 나와 앉았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먼 수평선 어딘가에 어선 하나의 불빛이 깜빡였다. 태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처럼 어딘가에서 민준이가 살아있기를. 그것이 태수의 유일한 기도였다. 종교도 없고 절에도 다니지 않는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단 하나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지 태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다. 자신 같은 인간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40년 전 봄, 태수는 스스로 선택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총을 겨누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들을 넘겼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게 된 것은 10년 뒤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수는 단 하루도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다. 파도 소리가 높아졌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4살. 웃는 게 예뻐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뻐하던 아이. 눈이 크고 눈썹이 짙고 손가락이 가늘었던 아이. 그 아이의 손을 놓던 순간의 감촉이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마루 끝으로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1984년 봄이었다. 태수는 그때 34살이었다. 어부였다. 덕도가 아닌 목포 인근 포구에서 살았다. 배 한 척을 갖고 있었고 아내와 4살배기 아들 민준과 함께 작은 셋집에 살았다. 가난했다. 단순히 넉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어음이 돌아오지 않아 배를 담보로 빌린 돈이 있었고 그 빚이 이자를 먹으며 불어나고 있었다. 아내 순덕은 새벽부터 밤까지 포구 횟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태수는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갔지만 조업선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해 봄, 냉해가 왔다. 봄이라고는 해도 수온이 이상할 정도로 낮았고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렸다. 태수를 포함한 포구의 어부들은 2달째 변변치 않은 조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빚은 계속 불어났다. 어느 날 밤, 태수가 포구 주막에 앉아 있을 때 김복남이 다가왔다. 복남은 포구에서 자파를 파는 사람이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꽤 발이 넓었고 물건도 팔지만 가끔 일자리 정보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소주잔을 권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나 알아. 다 알아. 태수는 말없이 잔을 받았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복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울에 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는 집.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 아들 민준이 그 집에 보내면 어때? 태수가 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이야. 합법적인 거야. 입양이라고. 아이한테도 더 좋은 거야. 거기 가면 못 먹는 것 없고 좋은 데 공부시켜주고 너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태수는 일어서려 했다. 복남이 그의 팔을 잡았다. 300만 원 줄게. 그 숫자가 허공에 떴다. 1984년 봄에 300만 원. 태수가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배를 지킬 수 있는 돈. 가족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돈. 태수는 그 숫자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아이는 잘 살 수 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가면 민준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진심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진심 아래에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숨 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태수는 복남에게 물었다. 정말 좋은 집이야? 복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태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지 못했다. 아내는 몰랐다. 태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했다가 반대하면 자신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태수는 복남을 다시 찾아갔다. 하겠다. 그날 아침 태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아버지 목을 감아주고 까르르 웃었다. 4살짜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포구의 아침 공기 속으로 번졌다. 태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손이 떨렸다. 민준아. 응. 아빠. 아빠가 좋은 데 보내줄게.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거 많아.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저 아버지의 목을 더 세게 감아주었을 뿐이었다. 태수는 그 손을 풀었다. 한 손 한 손. 천천히 풀어내며 아이를 복남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사람에게 건넸다. 아이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그 사람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뒤돌아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빠. 태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걷고 또 걸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멈추면 돌아갈 것 같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어졌다. 파도 소리에 묻혔다. 그리고 사라졌다. 태수는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알게 되었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등에 지고 걸어간 사람, 돌아보지 않은 사람. 그는 그 사실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었다. 민준을 보낸 뒤 태수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나아졌다. 빚을 갚았다. 배를 지켰다. 아내 순덕에게는 민준이가 서울의 좋은 집에 입양되었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순덕은 울었다. 그렇게 울었다. 마루 바닥이 젖도록 이웃에 들릴 만큼 울었다. 태수는 그 울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덕은 며칠을 울다가 결국 남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 시대의 많은 여자들이 그랬듯 남편의 결정에 복종했다. 아이가 더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그 설득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순덕은 이후로 매년 민준이 생일이 되면 밥상을 차렸다. 아무 말 없이 아이 몫에 밥을 한 그릇 더 얹었다. 나물이 나오는 날에는 나물 한 접시를 더 냈다. 생선이 나오는 날에는 생선 한 토막을 더 올렸다. 태수는 그 빈 밥그릇을 볼 때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리고 1987년 태수는 우연한 자리에서 복남을 다시 만났다. 목포 시내 어느 선술집이었다. 복남은 술에 취해 있었고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태수는 복남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복남이 먼저 알아봤다. 태수야. 태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술이 몇 잔 돌았다. 복남 옆에 남자가 화장실에 갔다. 술에 취한 복남이 느닷없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그 애 말야. 태수의 손이 멈췄다. 잘 팔았어. 꽤 쏠쏠했지. 태수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뭔 소리긴. 그 새끼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었잖아. 몸이. 어린애들 장기. 그거. 태수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뭐라고. 이야. 나도 뭐 알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연결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나중에 알았지. 근데 어쩌겠어. 이미 한 거를. 복남은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들었다. 태수는 그 술잔을 빼앗아 탁자에 내던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왜 이래? 태수야. 뭐라고 했냐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치아가 흔들렸다. 복남은 그제야 자신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손을 내저었다. 아, 내가 술이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신경 꺼. 그러나 이미 늦었다. 태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복남의 멱살을 쥐었다. 복남이 비명을 질렀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복남은 발버둥 쳤다. 몰라, 나 몰라. 그냥 넘긴 거야. 그 다음은 나 몰라. 태수의 손이 풀렸다. 무릎이 꺾였다. 선술집 바닥에 태수가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말렸다. 복남이 허둥지둥 도망쳤다. 태수는 그 바닥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4살짜리 아이가 떠올랐다. 아버지 목을 감아주던 작은 손, 멀어지며 울던 목소리. 아빠. 그 소리가 지금 와서 귀에 박혔다. 눈물이 났다. 어른이 되어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태수가 선술집 바닥에서
무릎을 꺾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슬픔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컸다. 공포이고 죄책감이고 자기 혐오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추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내 아들을 팔았다. 그것도 잘못된 사람에게. 태수는 그날 이후 복남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복남은 이미 포구에서 자취를 감췄다. 수소문에도 찾을 수 없었다. 태수는 경찰에 가지 못했다. 경찰에 가면 자신이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겼다는 것이 밝혀진다. 자신이 감옥에 가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계산이 쉽게 발을 묶었다. 비겁함과 두려움이 다시 한번 태수를 멈추게 했다. 그것이 평생의 두 번째 죄가 되었다. 세월은 흘렀다. 태수와 순덕은 목포를 떠나 덕도로 왔다. 더 이상 포구의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였다. 자신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 섬에서 늙기로 했다. 순덕은 섬에서도 여전히 민준이를 기다렸다. 연락이 오기를,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기를, 입양된 곳에서라도 잘 자라. 결혼하고 행복해졌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림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 소식은 오지 않았다. 태수야. 어느 날 밤 순덕이 남편을 불렀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잘 살고 있을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끔 꿈에 나와. 그 조그마한 게. 아빠 하고 울면서. 왜 꿈에서도 우는지 모르겠어. 태수는 눈을 감았다. 잘 살고 있겠지. 그 말이 자신의 목을 죄었다. 거짓말. 자신도 모르는 거짓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내뱉은 말. 그럼 좋겠다. 나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얼굴 한 번만. 순덕이 말하고 돌아 누웠다. 이불이 흔들렸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살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내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태수는 그 생각과 함께 또 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그렇게 40년을 버텼다. 버티는 것이 태수에게 남은 유일한 일이었다. 순덕은 여전히 남편의 침묵에서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이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국자를 내려놓았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태수가 신문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렸다. 민준이 진짜로 입양 간 거 맞아?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대답했다. 응. 순덕은 한참 태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국자를 들었다. 알겠어. 그러나 그 알겠어가 진짜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태수는 판단할 수 없었다. 어쩌면 순덕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의 직감은 남자의 이성보다 빠를 때가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침묵을 선택했다. 알아도 묻지 않고 의심해도 확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두 늙은이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 살아온 방식이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방 안으로 번졌다. 두 사람의 침묵이 그 냄새 속에 녹아들었다. 2024년 봄, 경기도 양평의 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목공예 공방이 있었다. 민준 공방. 간판도 없이 손으로 쓴 나무패에 새겨진 이름이었다. 공방 주인인 박민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대패질을 시작했다. 나무 깎는 소리가 골짜기 아침 공기에 퍼졌다. 44세 그는 단단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두꺼웠다. 눈썹이 짙고 눈이 크고 눈빛에 조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5살에 공방 주인 황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황씨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잘 키워주었다. 민주는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양부모를 진심으로 부모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는 언제나 메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특별히 슬프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어린 시절 흐릿하게 남은 무언가, 바다 냄새가 나는 기억, 굵고 거친 손이 자신을 안아올리던 감촉, 누군가 부르던 목소리, 민준아. 그 목소리가 꿈에 나올 때면 민주는 깨어나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준 적이 없었다. 양부모는 민준이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다고 했다.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고 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해 봄, 일이 생겼다. 양어머니 황 씨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민주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양부는 3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낡은 나무 서랍장 깊숙이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종이가 오래되어 귀퉁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민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을 먼저 봤다. 어린아이 하나와 남자 하나가 찍힌 사진이었다. 아이는 2~3살쯤 되어 보였고 남자는 젊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선명했다. 민주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숨이 막혔다. 아이의 눈이 자신의 눈과 똑같았다. 큰 눈, 짙은 눈썹, 편지를 폈다. 이 아이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우리가 키울 형편이 못 됩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민주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박민준.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다. 양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양부모는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불러주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 속의 글씨가 흔들렸다. 민주는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서 갑자기 알고 싶어졌다. 자신을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보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날 밤, 민주는 대패질을 멈추고 공방 마루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민주는 공방 일을 줄이고 틈틈이 기록을 뒤졌다. 편지 속 필체를 단서로 했다. 박씨 성의 전라도 사투리가 묻어있는 편지 말투,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목포 인근 포구라는 실마리. 입양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당시 서류는 불완전했다. 민준을 데려왔다는 김복남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당시 입양을 처리한 사설 기관의 낡은 서류 한 장에서 전라남도 거주, 박씨 가족이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실마리는 가늘었다. 그러나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을 어느 날 민주는 목포로 내려갔다. 포구를 걸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어린 시절 꿈에서 맡던 바다 냄새가 났다. 이 냄새를 알고 있었다. 이 냄새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포구 주변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물었다. 1980년대 초반에 이 포구에서 어부로 살았던 박씨 가족을 아는지. 대부분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박태수, 태수 씨 말하는 거야? 그이는 덕도 같지. 오래됐어. 덕도. 민주는 그 이름을 적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목포 항구에서 배를 탔다. 배 위에서 섬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는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를 알게 될 것 같았다. 알고 싶은 것과 알고 싶지 않은 것이 뒤섞였다. 섬에 내렸다. 노인 몇 명이 선착장 근처에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수 어르신 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한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위에 제일 오래된 집. 민주는 걸었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마당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새우처럼 굽은 허리, 오른손 검지 마디가 없는 손. 민주는 멈췄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손이 마루를 짚으며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민주는 그 눈을 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이었다. 희미하게 지워진 사진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두 개의 눈이 지금 자신을 보며 떨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억새 소리가 났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노인과 사내가 마당에서 서로를 보았다. 50걸음쯤 되는 거리였다. 민주는 그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서 있었다. 노인의 입이 먼저 열렸다. 누구요?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몸이 흔들렸다. 마루를 짚고 있던 손이 하얗게 떨렸다.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노인이 그제야 완전히 일어섰다. 굽은 허리가 최대한 펴졌다. 눈가에 무언가가 고였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순덕이었다. 냄비를 들고 나오다 마당의 광경을 보았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왔나 싶었다. 그러다 그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순덕이 냄비를 떨어뜨렸다. 어머, 냄비가 마루에 굴렀다. 순덕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가득 찼다.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였다. 커진 것뿐이었다. 눈이 크고 눈썹이 짙고 손가락이 길고 아이가 자라면 꼭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수십 년 동안 상상해온 그 얼굴이었다. 민준아. 순덕이 마당으로 내려왔다. 계단도 제대로 못 밟고 내려와 민준 앞에 섰다. 두 손이 올라와 민준의 얼굴을 감쌌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 물에 많이 다른 손이었다. 민준은 그 손을 느꼈다. 처음 느끼는 손이었다. 그러나 처음인 것 같지 않았다. 이 손이 자신을 안아올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손이 자신의 밥을 떠주었을 것이다. 이 손이 자신의 이마를 짚었을 것이다. 민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다. 순덕이 울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었다. 태수는 마당 한켠에 서 있었다. 자신에게 올 차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가 먼저였다. 아내가 충분히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태수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을 본 순간부터 발이 땅에 붙었다. 50걸음. 그 거리가 산처럼 무거웠다. 어떤 얼굴로 걸어가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도 허락받아야 하는가? 태수는 움직이지 못한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닦으며 시선을 들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이 달라졌다. 따뜻하던 눈빛이 가라앉았다. 차갑다기보다는 뭔가 복잡하고 깊은 것이 올라오는 눈빛이었다. 40년의 질문이 그 눈 속에 있었다. 태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자격이 없었다.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순덕이 민준의 손을 잡고 태수 쪽으로 데려갔다. 태수야. 이봐요. 여기 민준이가. 태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민준과의 거리가 5걸음이 됐다. 태수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태수가 굳었다. 아버지. 그 한 단어가 공기를 가르고 나라와 태수의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아들이 먼저 아버지라고 불렀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오늘 온 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오는 길에 많이 생각했어요. 뭘 말해야 하나? 뭘 물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민준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여기 오는 배 위에서 바다를 보다가 알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걸음을 죄책감으로 서 있던 노인이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 입양된 집에서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하고 목공예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그 결정을 하셨는지, 사정이 어땠는지, 저는 다 알고 싶진 않아요. 다 알아야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태수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냥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 잘 살았다고. 순덕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태수가 두 무릎을 꺾었다. 마당에 자갈이 무릎을 찔렀다. 늙은 무릎이 가파르게 내려앉았다. 민준아. 목소리가 찢어졌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다. 40년의 죄책감이 그 두 단어 안에 다 들어갔다. 민준이 내려다보았다.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흰 머리를 보았다. 굽은 허리를, 마디 없는 오른손 검지를, 이 손이 자신을 놓았다. 그 손이 지금 마당 자갈 위에 얹혀 있었다. 민준은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아버지의 앞에 함께 앉았다. 아버지.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저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 말이 태수의 폐부까지 내려갔다. 됐어요. 됐다는 말이 허락이 되었다. 살아있어도 된다는 말이 되었다. 숨 쉬어도 된다는 말이 되었다.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래 울었다. 마당에 세 사람이 있었다. 노인 둘과 중년 사내 하나.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그 마당 위로 가을 햇볕이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다. 순덕이 밥을 지었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다. 손이 떨렸지만 씻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있는 것을 다 꺼냈다. 묵은 김치, 장조림, 계란찜, 시금치 무침, 소박했다. 그러나 정성이었다. 상이 차려졌다. 세 사람이 둥근 밥상 앞에 앉았다. 순덕이 밥을 풀었다. 남편 밥, 자기 밥, 그리고 민준의 밥. 40년 동안 생일에만 올렸던 그 빈 밥그릇이 오늘 처음으로 채워졌다. 순덕이 밥그릇을 민준 앞에 놓으면서 손을 오래 떼지 못했다. 많이 먹어라.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40년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잠깐 멈췄다. 어머니, 된장국 냄새가 좋아요. 순덕이 웃었다. 눈물이 고인 채 웃었다. 어릴 때부터 된장 좋아했는데 기억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냄새가 좋아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기억하는 거야. 세 사람이 밥을 먹었다. 태수는 말이 없었다. 밥을 먹다가 민준을 보고 또 밥을 먹었다. 아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차는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 말했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12살. 순덕이 눈을 크게 떴다. 남자아이? 여자아이요. 나무를 좋아해요.
공방에 자주 와서 놀아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번 데려와라. 민준이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대답 하나에 태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또 올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것이 허락이었다. 아직 용서가 완전한 것인지 태수는 알지 못했다. 용서는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태수는 살면서 배웠다. 용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시작은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었다. 민준이 일어섰다. 배 시간이 돼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이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래, 조심히 가라. 태수가 선착장까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다. 선착장에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이 배에 오르기 전에 돌아섰다. 태수를 보았다. 아버지. 응. 다음에 또 올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배에 올랐다. 배가 천천히 멀어졌다. 태수는 선착장에 서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배를 보내며 울지 않았다. 아니,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종류가 달랐다. 그 뒤로 계절이 바뀌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덕도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혼자였다.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였다. 세 번째에는 아이를 데려왔다. 12살 여자아이는 할아버지의 공방에서 쓴 나무 조각들을 보며 눈을 빛냈다. 이거 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태수가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며 감탄했다. 우리 아빠도 나무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고요. 순덕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나무를 좋아하는 것이 이어졌다. 혈연이라는 것은 신기했다.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아도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태수도 젊었을 때 배에 쓸 나무를 손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민준이 목공예를 하고 민준의 딸이 나무를 좋아한다. 끊어진 것 같았던 것이 사실은 끊어지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태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마루에 나와 앉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전에는 그 시간에 죄책감과 함께 앉았다. 기다리면서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앉았다. 지금은 달랐다. 그냥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다가 전과 같이 멀고 낮고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원망처럼 들리던 소리가 그냥 소리가 되었다. 태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민준이가 다음 달에 온다. 그 생각 하나가 새벽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었다. 순덕이 방에서 나왔다.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보았다. 한참 뒤에 순덕이 말했다. 추운데. 태수가 말했다. 응, 이불 가져올까? 괜찮아. 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순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마디 없는 오른손 검지. 차고 거칠었다. 태수는 그 손이 오는 것을 느끼고 피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 소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바다였다. 살아있는 것들이 내는 소리였다. 계속되는 것들의 소리였다. 태수는 생각했다.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아들이 그날 마당에서 됐어요라고 말했을 때 태수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이었다. 용서는 그 뒤로 민준이 다시 찾아오고 또 오고 손녀가 할아버지 나무 조각을 들어보고 순덕이 웃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무게가 달라졌다. 40년의 죄책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무게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민준이 함께 지고 있었다. 그것이 용서의 실체였다. 혼자 지는 것을 함께 지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 태수는 아내의 손을 맞잡았다. 수평선이 밝아왔다. 새벽빛이 바다 끝에서 번졌다.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하늘이 남색에서 보랏빛으로, 보랏빛에서 주황빛으로 바뀌었다. 섬에 아침이 왔다. 태수는 그 빛을 바라보았다. 살면서 이런 아침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었지만 이렇게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들이 있는 쪽을 생각했다. 양평 골짜기의 목공의 공방. 이른 아침부터 대패질 소리가 날 것이다. 12살 손녀가 학교 가기 전에 공방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태수의 입가에 무언가가 생겼다. 오래되어 굳어버린 근육들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순덕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잡고 있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다. 섬의 아침이 밝았다.